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이채훈 작가님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프리드리 니체의 용어인데요. 운명애라고도 합니다.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딸의 커리어와 인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엄마 김순녀. 딸을 대신해 초등교사를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온 세월이 벌써 23년입니다. 손자와 손녀의 공부까지 직접 가르치며 명문대에 입학시킬 만큼 정성을 다했는데요. 어느 날 손녀의 방을 정리하던 중 손녀가 쓴 과제물을 보게 되면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평생을 바친 자신의 수고와 고생이 온데간데 사라지는 기분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데요. 김순녀 여사는 무엇을 보게 된 걸까요? 앞으로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채훈 작가의 아모르 파티, 여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모르 파티, 이채훈 지음, 출판 창현출판사. 인간은 수목과 같다. 나무는 높게 밝은 곳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뿌리는 점점 강하게 땅속 아래 어두운 곳을 향한다. 니체. 여행사 오퍼레이터인 주영지가 업무차 유럽에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다. 여행사에서 중직을 맡은 주영지는 해외 출장이 잦았다. 어릴 때부터 세계 일주가 꿈이라고 말해왔다. 경영학 석사 출신인데 전공과 관계없는 여행사 오퍼레이터를 직업으로 택했다. 그 이유는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수를 받으면서 꿈도 실현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었다. 비행기는 주영지를 미지의 세계로 훨훨 날아가게 하는 날개였다. 집안일을 도맡은 김순녀 여사가 있기에 주부인 주영지는 자주 날개를 달 수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한 김순녀 여사는 집순이로 자리매김한 자신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오늘은 딸 주영지가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니만큼 마음이 분주했다. 여느 때의 아침처럼 오늘도 사위와 손녀, 손자가 급히 집을 나섰다. 김순녀 여사는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직장과 학교로 가는 가족들을 배웅했다. 집에 남겨진 여사만이 편한 일복 차림이다. 각자의 방은 스스로 청소하라고 번번이 말해왔다. 다들 며칠 정리하는 신용만 했을 뿐 아침 시간에 쫓기어 실행되지 않았다. 뒤치다거리는 집에 남은 김순녀 여사의 몫이었다. 김순녀 여사가 방 청소를 하려고 먼저 사위와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일을 도맡은 장모에게 미안해하는 사위는 세탁기 안에 빨랫감을 갖다 놓았다. 40대 후반인 사위는 중학교 미술 교사이면서 화가이다. 김순녀 여사는 딸의 잦은 출장으로 사위가 불편함을 느낄까봐 언제나 신경 쓰였다. 사위는 근무를 마치고 학교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느라고 매번 늦게 들어왔다. 부부가 열중하는 대상이 있어 서로 이해하고 별 탈 없이 사는 듯 보였다. 오늘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비행기에 몸을 싣고 돌아올 주영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방을 말끔히 정돈하고 라벤더 향수를 침실에 뿌렸다. 이 향기요법은 딸이 시차를 회복하고 신경 안정을 위해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여겼다. 신선한 향기를 맡으며 안락한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며 피로가 달아나겠지.
김순녀 여사는 상큼한 향기에 취한 듯 기분이 좋아졌다. 손자인 주은의 방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아침잠이 모자라 급하게 교복을 입고 서둘러 나간 흔적이 방에 널브러진 옷이 말해주었다. 주은은 고3인 만큼 수능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덩달아 김순녀 여사도 딸의 대행으로 입시생을 둔 학부모 역할을 했다. 주은은 김순녀 여사에게 종종 파이팅을 외치며 에너지를 부추기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손녀 솔미는 그나마 세탁 바구니에 세탁물을 넣었지만 책상은 어수선했다. 김순녀 여사는 어질러진 책상 위에 A4 용지를 간추려 바인더에 넣어 서류꽂이에 꽂았다. 서류꽂이 한쪽에 클립으로 끼운 A4 용지 묶음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바르게 넣기 위해 빼보니 솔미의 과제물이었다. 겉표지에는 제목, 학과명, 학번, 이름, 제출일, 담당 교수가 차례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제출 날짜를 보니 오늘 날짜였다. 제목이 멋대로 살아보기이다. 평소에 이미지가 참신하고 이지적인 솔미의 멋대로 살아보기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졌다. 표지를 넘겼다. 과제물의 서두에는 한 인물을 집중 조명한다는 취지부터 밝히고 있었다. 그 한 인물이 김순녀 여사 자신이었다. 속지의 내용을 읽어본 김순녀 여사는 그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할머니에게 나와 남동생은 과외 수업을 받았다. 할머니는 학과 공부는 물론이고 논술, 미술, 피아노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할머니 덕분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원 한 번 다니지 않았다. 할머니의 교육 방식은 주입식 교육이었다. 가끔 할머니의 강압적인 교육 방법에 질렸다. 학원에서 젊은 강사에게 재미있게 배우고 싶었고 또래 친구들을 만나 교우 관계를 넓히고 싶었다.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할머니를 순순히 따랐기에 가고자 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가끔 학원 수업을 빼먹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떨거나 화장을 한 후 영화를 보러 간다는 짝꿍이 부러웠다. 공부는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지만 소중한 추억거리를 빼앗겼다. 할머니가 나의 일정을 쥐고 있어 나는 자유를 잃었다. 지금도 나는 친구와 어울리는 방법을 모른다. 내가 할머니라면 우리 교육에 그렇게 목매달지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는 일찌감치 직장과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 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 알 바 없다. 새내기 초등교사 시절 열성껏 근무할 때 엄마를 낳았다. 원하지 않던 갓난아기인 엄마를 윗목에 밀쳐두고 깊은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보았다. 그 사실을 엄마는 누군가를 통해 들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그 죄책감으로 엄마를 자신보다 더 아끼며 헌신하는 걸까? 여기까지 읽은 김순녀 여사는 읽기를 멈추었다. 평온했던 마음이 와장창 깨졌다. 아니야, 아니야! 김순녀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꽥 질렀다. 그 글은 진솔함을 넘어선 과장된 글이었다. 솔미는 긴 세월을 몽땅 바쳐 제 손으로 키운 손녀였다. 솔미가 저토록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배우는 과정에서 고분고분 잘 따르고 성적이 만족하게 나와 가르치는 재미가 있었다. 이어지는 솔미의 글 중에서 할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문구를 읽는 순간 후려치는 채찍을 정통으로 맞은 듯 아찔했다. 더는 읽을 수 없었다. 과제물을 책상 위로 내팽개쳤다. 김순녀 여사는
손주를 키우는 과정에서 억압적이거나 고지식한 일면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았다.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정성을 기울였다. 그 결과 솔미는 명문대학 졸업반이고 고3인 손자 주우는 자신을 극진히 따른다고 믿어왔다. 배응망덕한 년, 생각할수록 욕지거리가 저절로 나왔다. 김순녀 여사는 작동 멈춘 기계처럼 손을 놓고 멍하니 앉았다. 그때 주영지가 현관문을 들어서며 불렀다. 김순녀 여사! 김순녀 여사! 주영지는 엄마를 김순녀 여사라고 즐겨 불렀다. 김순녀 여사는 무거워진 머리를 한 손으로 짚고 솔미방을 나왔다. 주영지는 유럽에 있는 동안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 그리웠다고 말했다. 김순녀 여사는 핏기 사라진 얼굴로 점심을 차렸다. 주영지는 끓고 있는 된장찌개 냄새를 들이켰다. 아침에 담근 배추김치를 식탁에 놓자마자 손으로 한 조각을 냉큼 집어먹으며 이 맛이야. 에너지 원. 반사적으로 엄지를 축혀 올렸다. 이탈리아 인근 4개국을 현지 답사해서 새로운 여행 상품을 기획했어요. 내용이 알차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여행 코스예요. 떠나기 전에 동료들은 유럽으로의 출장을 부러워했어요. 유럽을 몇 번 가기는 했지만 한 달이나 지내기는 처음이었죠. 현지에서 새로운 여행 코스를 정하면서 그 지방의 특색과 문화를 알아보는 매력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시간을 내서 현지 한국 가이드가 안내하는 투어에 몇 번 참관했어요. 가이드들은 유명 화가의 천장화와 벽화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두꺼운 한 권의 해설서 같은 해박한 지식에다 재치 넘치는 입담은 관광객의 시선을 끌만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겠더라고요. 현지 가이드들은 영어는 물론이고 이탈리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했어요. 난 영어는 자신이 있지만 이탈리아어는 자신이 없잖아요. 이탈리아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새로운 계획이 생겼어요. 주영지는 밥을 맛나게 먹으며 출장을 다녀온 소감을 주절거렸다. 공부가 한 가지 더 늘겠군. 가만히 듣고만 있던 김순녀 여사는 이전과 달리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주영지는 영어와 일어에 능통하고 중국어, 러시아어는 회화가 가능할 정도였다. 집에서 쉬는 날도 출장 가는 나라의 영화를 내려받아 문화와 언어를 학습했다. 편한 휴식처를 기대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아픈 거 싫어요. 김순녀 여사의 창백한 안색을 보며 주영지가 말했다. 아휴, 아픈 것도 네 일정에 맞추어야겠니? 김순녀 여사는 맞장구 칠 기분이 아니었다. 한 달을 딸 대신으로 온전히 살림을 살아주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자기 부족함을 채워야겠다고 말하는 주영지가 괘씸했다. 이런 일이야 비일비재했지만 오늘따라 유달리 섭섭한 기분이 들었다. 자기가 딸을 잘못 키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딸이 건네주는 선물을 소파에 던져버리고 건성건성 대했다. 주영지는 개의치 않고 캐리어를 거실에 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이전과 달리 주영지가 끌고 온 캐리어를 열어 빨랫감을 꺼내거나 정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김순녀 여사는 솔미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망설였다. 빠뜨리고 간 과제물인 것 같은데 솔미의 처지를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솔미가 돌아오면 어떻게 상대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 스스로 옹졸하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었다. 갓나라기 운우는 오해였다. 까마득해서 잊고 살았는데 손녀의 기록물을 통해서 다시 상기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누가 사실이 아닌 그 일을 주영지에게 전했을까? 영지는 솔미에게 왜 그런 말을 분별 없이 했는지 의아쩍었다. 일단 오늘은 주영지가 식구들과 오래간만에 만나 정담을 나눌 수 있도록 조용히 넘어가기로 작정했다. 김순녀 여사는 여느 날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태어난 척했지만 자꾸만 글의 내용이 떠올라 우라가 치밀었다. 솔미가 학교에 다녀왔다는 인사를 해도 김순녀 여사는 솔미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볼 수 없었다. 김순녀 여사는 새삼스럽게 지난 세월을 뒤적거려 보았다. 유아 때부터 동화를 읽어주며 키운 솔미는 어휘력이 뛰어나고 글을 잘 썼다. 어린이다운 정서를 심어주려고 유행가보다 창작 동요를 부르게 했다. 모임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아깝게 여길 만큼 손녀, 손자 둘만의 교사로 만족하고 산 세월이었다. 자신이 노력한 값이 원망으로 돌아온 사실에 대해 되씹을수록 힘이 빠졌다. 김순녀 여사는 한동안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욕이 사라졌다. 며칠 후 퇴근하는 주영지가 급하게 신발을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김순녀 여사! 김순녀 여사, 어디 있어요? 왔냐? 오늘 퇴근이 빠르네. 속사포처럼 부르는 주영지의 부름에 방을 나온 김순녀 여사는 힘없이 응답했다. 오늘따라 거실이 더 어수선하네요. 왜? 누가 오기로 했니? 딸과 예비사위가 대문 앞에서 헤어지기 싫은 듯 미적대는 모습이 보여 잠깐 들어와 차 마시고 가라고 했어요. 주영지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며칠 동안 걸레질하지 않은 탁자는 뿌연 먼지가 내려앉았고 거실 바닥은 비스킷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다. 소파에는 개지 않은 빨랫감이 수북이 쌓여 있어 손님을 청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아휴, 미리 알렸으면 기운을 차려서라도 청소해 놓았을 텐데. 김순녀 여사는 자기의 손길이 닿지 않자 바로 표가 난 집안 꼴에 어이가 없었다. 10분 후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전 같으면 엄마를 믿고 여유 만만하게 함께 들어왔을 텐데요. 요즘 왜 그래요? 이제 늙었나 봐. 꼼짝하기 싫어졌어. 근데 사윗감이라니? 아직 대학생인 솔미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어? 밖에서 따로 몇 번 만났는데요. 솔미가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는 터라 걱정했는데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솔미 아빠도 사람이 듬직하고 직장도 탄탄해서 사윗감으로 괜찮다고 했어요. 김순녀 여사는 자기에게 한 번도 예비 손녀 사위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어 기분이 언짢았다. 이 집에서 자기의 위치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는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첫 대면인데. 정돈을 마친 김순녀 여사는 쫓기듯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부스스한 머리에 창백한 얼굴에 노파가 있었다. 손빗으로 머리를 간추리며 우두커니 앉았다가 자리에 누웠다.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들으니 더 서글퍼졌다. 잠을 청해도 정신이 더 또렷해졌다. 조금 후 주영지가 방으로 들어왔다. 김순녀 여사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돌아 누웠다. 솔미 남자친구 갔어요. 엄마, 아까 나오지 말라고 해서 속상했어요? 주영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뒤따라 들어온 솔미가 어, 할머니 계셨네? 하고 놀라는 신용을 했다. 김순녀 여사가 일어나 앉았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른으로서의 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딸과 손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김순녀 여사가 아무 말이 없자 어색한 분위기를 깨듯
솔미가 선수를 쳤다. 엄마, 제가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엄마가 봐줄 거예요? 할머니처럼? 솔미가 주영지를 보며 정색하고 물었다. 어머나 얘 좀 봐. 아직 여대생이 벌써 나를 할머니로 만들 생각부터 하니? 엄마처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면 아기가 생기겠죠. 취직은 당연히 할 거고. 그러면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솔미야, 넌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리 빨리 하려고 해? 집안 내림인가 보죠. 할머니와 엄마처럼. 으, 넌 차도녀처럼 굴더니 나이 많은 그 오빠가 그렇게 좋아? 난 안 돼.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어. 외국 다녀올 일도 자꾸. 오빠 부모님은 외국에 사시니 안 되고요. 그럼 할머니가? 주영지와 솔미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다가 김순녀 여사를 향했다. 엄마가 봐주실 거죠? 주영지가 김순녀 여사에게 책임을 넘겼다. 김순녀 여사는 순간 얼굴에 열이 확 돋았다. 솔미가 갓난아기 일 때 난 학교를 그만두었어. 지금의 딱 네 나이구나. 아휴, 엄마, 그때 40대 중반과 지금 40대 중반이 같나요? 지금은 한창 일할 때인데 솔미가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난 못 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넌 손녀의 자식까지 내 손으로 키우게 할 거냐? 김순녀 여사가 벌컥 화를 내자 모녀가 의외라는 듯 서로 마주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김순녀 여사가 한숨을 푹 쉬었다. 지난 일이 떠올랐다. 주영지가 직장일에 탄력이 붙고 능력을 인정받을 즈음이었다. 주영지는 첫 해외 출장이 잡혀있을 때 덜컥 솔미를 임신했다. 출장지가 평소에 가고 싶다고 했던 크로아티아였다. 김순녀 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위 몰래 낙태를 계획하고 있었다. 업무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그 사실을 안 사위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이혼하려면 아기를 떼라고 큰 소리를 쳤다. 주영지는 인부로서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에 모든 걸 감수하고 보름 동안 타국에 있었다. 그 갈등의 연속에서 솔미가 태어났다.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시어머니에게 갓난아기인 솔미를 맡겨두고 직장에 나갔다. 솔미가 3개월 된 갓난아기일 때였다. 주영지의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솔미가 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렸다고 전했다. 고열로 벌개진 얼굴로 설사와 기침까지 하며 보채서 정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며느리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손녀 키우는 데만 신경 쓰라고 해도 도통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난감한 입장을 표했다. 며칠간 성화를 부리며 전화를 해댔더니 급기야 자기는 며느리 고집을 당해낼 수 없으니 친정엄마가 딸을 좀 말려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일주일 후 주영지의 시어머니가 아직 완쾌되지 않은 솔미를 김순녀 여사에게 데려다 놓았다. 김순녀 여사는 오롯이 손녀의 육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때를 맞추어 사위가 아파트를 사서 분가했다. 김순녀 여사는 자기가 살던 집은 전세를 놓고 사위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다. 나도 시어머니와 육아 문제로 갈등이 심해 많이 힘들었어. 시부모가 학교를 그만두라고 불호령을 내렸지만 견뎌내면서 근무했지.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도 결혼해서 나와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었어. 그 힘든 심정을 내가 아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 그래서 과감히 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육아를 담당하게 되었지. 김순녀 여사가
어쩔 도리 없이 딸의 집안 살림을 떠맡았던 상황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적성에 맞는 직장이라 일에 한창 재미가 붙었던 시기였어요. 내 꿈과 부합하는 직장이었죠. 그때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살맛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바깥 활동을 못하게 될지 짐작도 안 했어. 너희를 키우고 보니 내 젊음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젊은 너희가 내 앞에 있다는 걸 이제야 느꼈어. 이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하고 싶어. 아, 김순녀 여사가 지금 와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직장은 경쟁사회야.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해. 주영지가 인상을 찌푸리며 항변했다. 주영지는 공부 욕심이 많았다. 대학원 재학 중에 일본으로 어학연수 갔다가 만난 사위와 결혼했다. 결혼 후에 여행사에 취직한 주영지는 어학 자격 시험, 승진 시험 공부에 주력해 좋은 결과를 냈다. 뻗쳐가는 줄기처럼 자꾸만 위를 향하여 오르고 싶어 했다. 반면에 딸네 집에 함께 살게 된 김순녀 여사는 하고 싶은 일을 고스란히 접었다. 딸이 하는 일에 조금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으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했다. 그에 힘입어 주영진은 세계 일주의 꿈을 실현하려고 더 직장에 충실했다. 자기보다 외국어 회화를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보다 더 능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순녀 여사는 주영지가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 빈번해지자 사위에게 눈치가 보였다.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손주들 교육과 집안일에 매달렸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갓난아기인 널 윗목에 밀쳐두었다고? 김순녀 여사는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위신을 지키려고 했는데 목맨 소리가 나와 간신히 말을 이었다.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주영지가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난 아니야, 엄마. 어, 혹시 할머니, 제가 쓴 산문을 읽으셨어요? 김순녀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군요. 근데요, 할머니. 할머니가 윗목이 갓난아기인 엄마를 밀쳐둔 거랑 엄마가 저를 낙태하려고 한 행동은 같은 심사 아닌가요? 두 분 다 가정보다 일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나요? 평소에 자기 의사를 똑부러지게 밝히는 솔미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난 엄마가 바라는 딸이 되기 위해 언제나 전전긍긍했어요. 더 높은 단계를 딛기 위해 노력했다고요. 엄마는 내가 상을 받거나 학위를 받았을 때, 그리고 승진했을 때는 언제나 환한 얼굴이었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난 항시 불안했어요. 솔미에게 그런 나를 이해해달라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에게 들은 갓난아기 운운했어요. 주영지가 속말을 털어놓았다. 김순녀 여사는 어이가 없었다. 솔미가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나 주영지의 발전적인 모습을 접할 때마다 자기의 성과물처럼 여겼다. 지금까지 누린 보람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졌다. 난 그때 너무 피곤해서 깊은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 방에 아기가 있었어. 김순녀 여사는 한풀 꺾인 어투로 말했다. 그때 그 일로 집안이 술렁거렸다. 시어머니가 주말을 못 기다리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편을 불러들였다. 시어머니의 짐작이 사실처럼 묵인되었지만 김순녀 여사는 억울했다. 영지, 네가 5살에 네 아빠가 위중한 병으로 돌아가셨어.
남편 없는 시집에서 몇 개월 살다가 시댁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로 분가했지. 혼자 널 키우면서 힘들었어. 시골의 친정 엄마는 아파서 널 돌봐줄 수 없었고, 학교에 널 데리고 출근해 사택에 사는 사모님께 맡기면서 키웠어.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 때 학교 사택에서 혼자서만 놀았던 날들을. 내가 지금껏 누굴 위해 살았겠니? 혼자서 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애썼어. 내가 하고 싶은 일 모두 접고 딸내 가정 잘 되도록 살아왔어. 김순녀 여사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딸과 손녀가 원망스러웠다. 할머니가 고맙긴 했어요. 하지만 만능은 아닌데도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려는 할머니가 성가시다고 생각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쓴 산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요. 능력을 갖춘 똑똑한 할머니가 집안 살림과 손자 손녀만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감지덕지하지만 그리 달갑지 않다는 글이었어요. 제가 할머니라면 그렇게 살지는 않겠어요. 솔미가 영악하게 말머리를 돌렸다. 내가 너의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며 공부시키긴 했지.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일이었어. 그럼 학원에 보내달라고 말하지 그랬어. 김순녀 여사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당차게 말하는 솔미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다. 학원에 가면 엄마가 주는 과외비를 할머니가 못 받잖아요. 뭐라고?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하는 내가 돈 쓸 일이 뭐 있겠어, 응? 엄마가 준 과외비는 생활비로 보태며 너희에게 썼어. 그리고 네 엄마가 업무 외에 해외여행 갈 때 목돈으로 주기도 했지. 나라고 돈 쓰면서 돌아다니고 싶지 않았겠냐? 너희들 학년이 바뀔 때마다 방송교육을 통해 공부하느라고 집에 있으면서도 난 언제나 시간이 부족했어. 김순녀 여사는 서로 엇갈린 주장으로 뒤죽박죽이 된 감정을 풀 수 없어서 답답했다. 주영진은 솔미가 말할 때마다 동정어린 내색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녀가 매한가지로 자기 처지만 살폈다. 김순녀 여사는 자신이 바친 시간과 고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내 속에서 난 너를 나인 줄 착각했어. 한 나무인 줄 알았어. 내가 나무의 뿌리처럼 중심을 잡고 집안일을 도맡았지. 네가 세상에 나가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근데 한 나무가 아니었어. 이제 나로부터 분리해서 모두 자유롭게 살아보아라. 지금껏 내가 베푼 조건 없는 사랑이 너희들의 이기심을 키우게 했다면 내가 헛수고했어. 이제 가정주부 역할을 네게 돌려줄게. 김순녀 여사가 냉정하게 말하며 눈을 부라렸다. 안 돼요, 엄마. 내가 어떻게 살림을 살아요. 엄마가 이렇게 키워놓고선 1년만 더 희생해 주세요. 주은이 대학교 들어가고 솔미 졸업해서 결혼하고요. 저도 러시아와 동남아 방면으로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요. 주영지가 간절한 시선으로 김순녀 여사를 바라보았다. 희생. 내가 지금껏 너희를 돌봐준 일이 희생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까? 너희들 잘 되는 거 볼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힘들어도 자식이 웃을 때 부모는 마음이 환해지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희생하며 살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희생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지네. 희생은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가 있지만 사랑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깃털처럼 가벼웠어. 주영지와 솔미는 김순녀 여사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사랑이 여기까지 버텨온 힘이 되었어.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방적인 사랑은 싫어.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좋은 할머니, 좋은 엄마, 좋은 장모 모두 허울이었네. 내일부터 난 살림의 손을 떼겠어. 주영지는 김순녀 여사의 단호한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때 현관에서 사위가 들어오면서 장모님 하고 불렀다. 주영지와 솔미가 일어나 방을 나갔다. 다음 날부터 김순녀 여사가 살림에 손을 놓자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김순녀 여사는 의식적으로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주영지 대신 가기로 한 주은의 고3 학부모 상담을 거부했다. 주영지가 근무 시간에 틈을 내서 학교로 갔다. 손자 주훈은 김순녀 여사가 학과 공부를 도와주지 않자 무척 아쉬워했다. 할머니에게 과외받아 학원 다니는 친구들보다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온다며 애교를 부렸다. 김순녀 여사는 일상이 느슨해졌다. 매일 반복된 분주한 일상을 외면하니 마치 선로를 이탈해 멈추어 있는 기차 같았다.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처럼 마음이 허둥지둥거렸다. 김순녀 여사의 변화에 일가족은 생활의 리듬이 깨졌다. 자기 방을 각자 청소했고 엉성한 밥상을 차렸다. 주영지가 퇴근길에 반찬을 사서 들어오는 등 김순녀 여사가 용납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 모두 불편을 겪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김순녀 여사는 그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으려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김순녀 여사의 초등교사 시절 동료였던 하선정 선생이 방문했다. 하 선생과는 이따금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하 선생은 세미정장풍에 세련된 나들이 옷차림이었다. 문화센터에서 시 낭송을 배우고 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 선생의 활기 넘치는 언행은 나이보다 훨씬 젊은 감각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차를 마시며 학교 근무할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솔미를 보며 하 선생이 말했다. 아유, 제가 그 손녀야. 김 선생님 학교를 그만두게 한. 김순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솔미가 23살이야. 학교를 사직하고 집순이가 되었는지도 그 세월 만큼이네요. 아유, 병아리처럼 약한 아기가 건강하게 성숙했네. 아유, 여기 앉아보렴. 아유, 손녀가 이지적으로 생겼네. 응? 하 선생이 방에 들어가려는 솔미를 거실 소파에 앉혔다. 솔미는 저 때문에 할머니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말이 불편한 듯 입을 삐죽거렸다. 너희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넌 이렇게 이쁜 숙녀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가요? 솔미가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순녀 여사가 솔미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눈짓했다. 아휴, 하 선생님, 다 지난 이야기인데요. 음악 담당 교사인 김 선생님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자 동료 교사들도 모두 아까워했지요. 한창 잘 나갔던 합창부가 군대회, 도대회를 우승하고 전국대회를 앞둔 시점이라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명예퇴직을 말렸었지요. 하 선생님이 지난 일을 떠올리며 말하자 솔미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700년) 만에 피어난 아라홍련을 지금 보러 갈래요? 불현듯 하 선생이 마산에서 가까운 하만 박물관에 함께 가자고 권했다. 김순녀 여사는 이전 같으면 집안일을 염두에 두고 못 간다고 거절했을 터였다. 할 일 없이 집에만 있기 답답하던 차에 바람을 쐬고 싶어 흔쾌히 하 선생을 따라 나섰다. 내가 김 선생님 입장이라면 40대 중반에 일과 꿈을 다 포기하고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회성인 젊은 나를 딸 때문에 저당 잡혀 사는 일은 대단한 결심이었지요. 하 선생이 새로 뽑은 그랜저를 능숙하게 운전하며 옆에 앉은 김순녀 여사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 요즘 내 인생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회의가 들어요. 소중한 나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나보다 소중했던 딸이 타인처럼 느껴지니 사는 게 뜬구름 같네요. 김순녀 여사가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자기 연민은 위험해요. 하 선생이 웃으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듯 말을 이었다. 김 선생님은 재직할 때 쾌활하고 진취적인 성격이라 동료 교사들이 좋아했어요. 선생님을 지켜본 노총각 선생님도 있었죠. 그 시절이 나의 황금기인가 봐요. 김순녀 여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교감으로 정년 퇴직한 하선정 선생은 시간이 여유로워 문화센터와 종합복지관에 다닌다고 했다. 시낭송, 수채화, 라인댄스를 배우면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말 김 선생에게 해도 되나? 난 정년 퇴직하고 나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배우는 처지가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살아온 과정을 통틀어 만족도가 최고조야. 생애 찬미가를 부르고 싶을 정도로요. 하 선생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김순녀 여사도 미소가 전염된 듯 마음이 밝아졌다. 김순녀 여사가 뜬금없이 이름을 화제로 꺼냈다. 순한 이름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름을 바꿀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순할 순, 여자녀 맞죠? 착한 여자는 남에게 자신의 운명을 휘둘릴 수 있어요. 하 선생이 계명을 찬성했다. 김순녀 여사가 전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현대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넌지시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다. 그때 사위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손자 주후는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 보니 탤런트 이나영을 닮았어요. 김나영 어때요? 라며 유명 탤런트 이름을 들먹거렸다. 솔미는 그대로 순녀가 좋아요. 할머니에게 딱 맞는 이름이에요. 라고 말했다. 주영진은 인제 와서 이름을 바꿔서 뭘하게요. 누가 불러줄 사람도 없으면서요. 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니 딸의 말이 곱씹을수록 섭섭했다.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 이름이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겼나 아니면 남은 세월이 짧다는 말인지 그래서 딸이 엄마라는 호칭보다 김순녀 여사라고 부르는 걸까라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하 선생과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박물관에 도착했다. 700년 만에 개화한 아라홍련은 연꽃 고유의 색을 바탕으로 가장자리를 에워싼 다몽색 빛깔로 피어났다. 연씨가 성산산성의 지하에서 발견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거야. 지하에서 꽃 피우고 싶어 생명을 꿈틀거렸기 때문에 연씨가 발견되지 않았을까.
생명의 경이로움이 김순녀 여사의 마음에 차올랐다. 그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 생명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아름다운 연꽃으로 탄생했을 것이다. 김순녀 여사는 자신에게도 그런 기적을 이입시키고 싶었다. 초등학교 교사 시절 모든 분야에 의욕이 넘쳤다. 딸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았지만 꿈이 있어 빛났던 시절이었다. 김순녀 여사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 연씨가 연꽃을 피우듯 자신의 인생을 다시 꽃피우고 싶었다. 세월을 너무 많이 보내버렸어. 아라홍련이라 불리는 저 연꽃처럼 다시 꽃 피우고 싶어지네. 김순녀 여사는 연꽃에 눈길을 주며 혼잣말했다. 인생은 지금이야. 하 선생이 김순녀 여사의 독백을 들었는지 노래로 답했다. 김순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낡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완성해 간다는 말이 있어요. 꿈을 중도에 포기하면 그냥저냥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희망을 품고 매달리면 언젠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전직 교감다운 훈화였다. 생각해보니 나도 작사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네요. 교사 재임 시절에는 음악책에 나오는 노랫말을 개사해서 어린이들이랑 노래하곤 했죠. 그래요. 원작 작사보다 어린이 정서에 더 어울린다고 동료 교사들도 인정했어요. 하 선생이 맞장구 쳤다. 김순녀 여사는 꿈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이 다가올 것만 같았다. 그 당시 노랫말 쓰기를 즐겨서 습관처럼 끼적거린 작시들이 대학 노트를 채웠다. 김순녀 여사는 오래 묵은 소지품들 속에 고스란히 간직한 20여 년 전에 써둔 몇 건의 노트를 떠올렸다. 꿈이 노트 속에 숨죽이고 있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작사가를 꿈꾸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 남은 세월이 얼마가 되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야 해. 김순녀 여사는 하만 박물관을 나오면서 자신에게 속삭였다. 김순녀 여사는 700년 만에 개화한 연꽃을 본 후 움츠렸던 꿈이 태동하는 실마리를 느꼈다. 발화 조건만 맞으면 꽃피는 연꽃처럼 지금이 꿈을 향해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 선생은 자가용으로 김순녀 여사를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말했다. 문화센터에서 시 창작법 강좌가 개설되었다며 신청하라고 권유했다. 그날 저녁 김순녀 여사는 실로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가족을 대했다. 딸의 인생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설계로 기분이 부풀었다. 고령화 사회를 고려해 볼 때 아직 늦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처음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았다. 건강을 영순위로 꼽았다. 1. 운동으로 체력 보강해서 작사하기. 2. 유럽 여행을 통해 감성을 되찾고 작사하기. 3. 시 창작 공부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작사하기. 4. 실버 합창단에 들어가 노래하면서 감각을 익히며 작사하기. 갑자기 작사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자기 속에 감춰진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꿈의 실현 가능성은 나이와 상관없다. 얼마나 열렬히 매달리느냐에 달려있어. 김순녀 여사는 작사가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작정하며 자신을 토닥거렸다. 저녁을 먹고 난 후 가족 회의를 주도했다. 우선 전세를 주고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혼자 살아보겠다고 운을 떼었다.
그리고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가족에게 공개했다. 갑작스러운 김순녀 여사의 선언에 모두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이다. 제발 우리에게 참견을 아끼지 않았던 할머니로 돌아와 주세요. 할머니가 행복을 찾으려니 우리가 그 반대 방향이야.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그런가요? 그렇다면 용서해 주세요. 솔미가 부탁한다는 듯 두 손을 모았다. 주영지가 옆에 앉은 주은에게 방으로 들어가 공부하라며 옆구리를 툭 쳤다. 주은이가 머뭇거리다가 일어났다. 난 할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찬성입니다. 할머니, 화이팅! 주은은 제 의사를 밝히고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의 결단이 입시생인 주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어떡해요? 아니야. 여태껏 당신과 내 책임을 장모님에게 전가하고 살았어. 언제나 장모님께 미안했어, 난. 주영지가 김순녀 여사에게 부담되는 말을 하자 사위가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장모님, 여행 경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장모님의 수고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은 돈이지만요. 지금부터 장모님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사위가 고개를 숙였다. 김순녀 여사는 사위의 응원에 감동되어 눈물이 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실로 갔다. 사위가 딸을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장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는지. 우리 욕심 때문에 재혼도 안 하고 아까운 능력을 솔미와 주은에게만 쏟아주셨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명분으로 장모님에게 살림 다 맡겨두고. 사위가 감정이 격해져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알고 있지만 1년만 더 고생하면 원만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겐 1년의 기간이 매우 중요해. 주영지가 울먹거렸다. 당신 꿈이 그렇게 대단해? 우리가 장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되레 보호받고 있잖아. 이젠 장모님을 놓아드리자. 응? 장모님의 그 긴 시간을 우리가 빼앗았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 사위가 주영지를 타일렀다. 김순녀 여사는 사위의 따뜻한 말에 자꾸만 눈물이 났다. 김순녀 여사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지금 와서 무슨 꿈을 실현하겠다고. 젊었을 때도 딸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자식 앞길을 막는 건 아닌 것 같아. 설령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들 자식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김순녀 여사는 마음이 약해졌다. 사위가 저토록 장모를 생각하니 1년만 더 뒷바라지 하리라 마음먹었다. 김순녀 여사는 가족에게 자기의 계획을 번복하려고 세면실 문을 열었다. 그때 솔미의 볼멘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가 꿈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지금 힘들게 노력해서 설령 꿈을 이룬다고 해도 몇 년 활용할 수 있겠어요. 솔미, 넌 철도 들지 않았으면서 결혼부터 할 생각이야? 사위가 솔미를 야단쳤다. 잠자코 있던 주영지가 입을 열었다. 아직 5대륙에 46개국밖에 못 가봤어. 이제 몇 개국을 더 다녀오면 어느 정도 세계 일주를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내년엔 경영학 박사과정도 계획하고 있었어.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엄마와 타협해야겠어. 도우미 아줌마를 두면 되잖아. 그럼 엄마도 시간을 좀 낼 수 있고. 이제 그만 멈춰. 어? 당신의 욕심이 장모님의 운명을 바꿨어. 우리는 기회가 많지만 장모님은
제발 그 정도만 해. 사위가 주영지에게 고함을 질렀다. 김순녀 여사는 거실로 발길을 옮기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온 김순녀 여사는 큰 숨을 깊게 쉬었다. 짧은 시간이라도 운명이 작용한다. 몇 걸음을 걸어 내가 했던 말을 뒤집었을 때 나는 1년 동안 또 딸의 운명 속에서 살아야 한다. 아니, 딸은 1년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욕망에 따라 나를 조정할 것이다. 김순녀 여사는 버킷리스트를 적은 수첩에 자신의 심경을 다졌다.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만을 위해 사용하자. 라는 조목을 덧붙여 적은 후 거울 속의 여자에게 말했다. 운명의 끈은 내 마음에 달렸어. 이제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 거야. 김순녀 여사는 45살이래 이렇게 반짝이는 자기 눈을 처음 보았다.